자, 책은 덮으시고요. 일단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다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는 있었으나 그래도 이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다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138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함께 태어났지만 다른 인생을 산 쌍둥이 이야기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라는 유방암과의 오랜 싸움 끝에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쌍둥이 오빠인 누구엘은 칼라의 곁에 머무르면서 마지막까지 그녀를 돌봐주었다. 두 사람은 쌍둥이 남매로서 평생을 함께 해왔지만 칼라는 매우 행복했고 미구엘은 그렇지 못했다. 어느 조용한 아침 칼라와 나는 함께 생애 회고를 진행했다. 칼라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의 인생은 기적과 비극으로 시작되었다. 칼라와 미구엘은 너무 일찍 세상에 태어났다. 부모님이 살던 도심 빈민지역에는 의사나 병원이 없어서 조산사 혼자 출산을 도왔다. 칼라와 미구엘은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힘든 분만을 견뎌내지 못했다. 이건 인생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비극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일 수도 있지만 칼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칼라는 이 일을 자신과 쌍둥이 오빠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어머니가 치른 최고의 희생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런 희생은 그녀가 자라면서 한 거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쳤다. 칼라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다. 마치 온 우주가 그녀가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것만 같았다. 그렇게 칼라는 남다른 자부심과 소속감을 안고 자랐다. 집에는 늘 돈이 부족했지만 가난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 적은 없었다. 아버지는 장시간 일하느라 집에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쌍둥이는 독립적이고 유능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쉬는 날이면 그들은 함께 동네 카니발에 가거나 현관에 앉아 사람 사는 모습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좋은 동네에 살지는 않았지만 범죄와 절도 피해는 거의 있지 않았다. 집에 도둑 맞을 만큼 비싼 물건이 하나도 없긴 했지만 말이다.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 느낀 소속감과 무조건적인 사랑은 칼라에게서 강한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그 동네의 공교육은 그리 훌륭하지 않았지만 칼라는 필요한 교육을 받고 가족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칼라는 대학에서 자신을 친절히 대해주는 남자를 만났고 결국 그와 결혼했다. 비록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수십 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다. 칼라는 아주 훌륭한 엄마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쏟았을 법한 사랑, 아이들을 낳으려고 끝까지 애쓰다가 목숨을 잃은 한 여성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다. 임종이 가까워 오면서 칼라는 쌍둥이 오빠, 죽은 뒤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남편, 그리고 자라서 자기 가정을 꾸린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를 둘러싼 집과 침실의 물건들은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기억과 즐거운 경험으로 가득 찬 삶을 상징했다. 칼라는 마지막 며칠 동안에도 매일 아침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품으며 눈을 떴다. 과거는 서곡일 뿐 그녀는 남은 인생의 작은 조각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만큼이나 즐겁고 흥미로울 거라고 여겼다. 그렇게 칼라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여기까지예요. 칼라 이야기예요. 근데 칼라는 이렇게 살았어요. 죽는 날까지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족하다고 받아들였어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쌍둥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감동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잘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으나 우리 애들 엄마가 마지막 순간을 살아온 모습을 이 칼라를 보면서 봤어요. 칼라처럼 살았어요. 마지막에 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이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46에 보냈어요. 억울하죠. 지금 나는 46살 먹은 사람들을 내가 보잖아요. 엄청 이뻐요. 엄청 젊어요. 나이보다 늙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나이에 보냈어요. 얼마나 아까워. 그때마다 내가 좀 아깝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억울해하지 않더라고요. 딱 한 번 억울했어요. 언제냐면,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던 그 순간. 딱 한 번 억울해서 내가 43살 때였어요. 내가 암이래. 억울하대요. 그래서 그날 같이 차를 타고 이것저것 강원도 산골 뭐 그런 비틀비틀한 길들 있잖아요. 어디 목적지도 없었죠. 그냥 그렇게 막 같이 다니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새벽 2시 막 이러던데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지금 좋은 조건 뭐야? 뭐 이런 것 이야기하면서 같이 룰루랄라 투병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생을 마쳤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마지막 생을 마쳤는데 마지막 순간을 암센터에서 마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암센터의 병원 의사들은 그걸 다 알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뭐 임종 때까지 얼마나 갔는지 거의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한 달, 2달 남으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우리 조던 그루메시아 호스피스 의사잖아요.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보내요. 그런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 사람 안 보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여기서 나랑 같이 있자. 특별한 케이스다. 라고 안 보내고 거기서 마지막까지 거기 1인실에서 마지막을 보냈어요. 자기가 돌봐주고 싶다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과 좀 달랐을 수는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병원에는 삶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희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어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거기서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재밌게 마지막 6시간쯤 남았을 때 의사가 나한테 알려줬어요. 6시간쯤 지나면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빨리 가까운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지 물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게 하는 것도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물었죠. 누구누구가 보고 싶냐고. 그러니까 이름을 쭉 가르쳐줘요. 그래서 쭉쭉 적어가지고 다 연락해서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 잠깐씩은 다 하고 그리고 진짜로 신기하게 6시간쯤 되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가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려고 할 때 그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거였어요. 당신 만나 살아서 행복했어. 잘 살아. 라고 하고 딱 갔어요. 그 이상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죽는 사람이 그 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천사 같은 표정이로.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만나더라도 순간은 그럴 수 있으나 곧바로 그걸 해석을 달리해서 이래서 더 좋은 건 뭔데? 이래서 할 수 있는 건 뭔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여서 그랬을 수 있겠으나 또 내가 경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다 조금 써놓기도 했는데 우리는 노력은 하죠. 그런데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향 맞는데 노력하지 않아서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향과 속도가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 방향만으로는 안 된다. 방향만 좋아도 안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속도만으로는 안 된다. 방향이 틀리면. 이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게 두 쌍둥이 똑같은 환경이었잖아요. 그 속에서 그걸 들어서 이거 들으면서 내가 이거 읽어줘야 되겠다. 이거 이야기 내가 듣건 이거니까 해줘야 되겠다. 또 하나 여기 써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것도 써놨어요. 우리가 불행한 진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다. 나는 목표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조건이 안 좋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다. 그것들에 대한 해석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 받아들여서 이런 뜻이에요. 해석이 잘못돼서 불행한 것이다. 라고 난 여기다 써놨어요. 그러면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 이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면 과거나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또는 나 자신보다도 나를 보는 외부의 다른 어떤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또 사회적 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기보다 그 아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예컨대 도화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도화 엄마가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도화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행복할 건 마찬가지 당연하지만 근데 그게 착각되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도 여기서 이야기 잠깐 하던데 내가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거다. 나 자신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거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칼라가 그렇게 살았구나. 칼라가 그렇게 산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좋게 받아들였구나. 다 행복의 조건으로 받아들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적어놓은 건데 책에 있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들 중에 나는 그 칼라를 그렇게 이끌어준 게 뭘까? 라고 한번 찾아보면서 느낀 거. 첫 번째가 자율성이로구나. 자기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율성이었구나.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 연결시켜서 자기하고 연결된 사람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 내가 또 연결해서 그를 소중하게 대해줘야 될 사람들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구나. 남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칼라가 느낀 게 그게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주변 사회 즉 가정이든지 어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름의 기여하려고 하는 노력을 사람들은 그거 기여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렇게 많이 않잖아요.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를 생각하지 내가 그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잘 되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뭐 이런 생각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나 칼라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 기여감이 굉장히 크구나.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돈을 사회단체라든가 어디에다 많이 기여하잖아요. 그냥 기증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기여감이 그렇게 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기증을 하고 기여를 하고 뭐 아프리카에서 물 먹고 사는 사람들 흙탕물 먹고 사는 사람들 위해서 물 파주기 뭐 쌀 없는 사람들한테 쌀 주기 뭐 등등등등 막 이런 기여를 많이 하는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 지어주기 막 등등등등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게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자기한테 행복으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서 이 책이 나름의 가치가 또 발견하고 이 책의 나름의 가치를 인생의 변화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작은 것이라는 게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해석을 다시 한 거예요. 이 작은 것의 개념을 내가 지금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제목을 바꿔도 좋겠다. 혼자 생각하면서 책 읽었어요. 자 여기까지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